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 사람입니다. 저는 한 회사의 식품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는데 여러 음식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소비자분들이 드시기 좋게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드디어 은혜를 갚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다들 힘드실 때라는 것을 알기에 좋은 기운 불어넣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저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야근하면서 들으며 저도 같이 울기도 하고 기운을 내기도 했기에 저도 이 순간이 오면 꼭 웃으며 좋은 소식 알려야지 했던 것도 있고요. 사연을 보내면서 가슴이 벅차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글솜씨이지만 열심히 써볼 테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조금은 부유한 집에 외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적절한 때를 골라 사주셨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감, 게임기가 많은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신 것도 아니셨지만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더라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축구, 태권도, 수영을 배웠는데 모두 선수를 해보는 게 어떠냐는 선생님들의 제안에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할 때도 뭐든 고르기만 해. 아빠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라며 제가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취미로 하고 싶다는 선택을 제가 했을 때도 부모님께서는 지지해 주시며 학원과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죠. 저의 꿈이 갑자기 조종사가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하늘을 날아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를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이 뭐든 다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될 일이었죠. 그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날들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는 집에 못 들어오시는 날이 많아졌고 집 앞에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기웃거리더라고요. 엄마는 처음엔 별 이야기가 없으시다가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날들이 많으셨습니다. 처음엔 과외 선생님이 안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학원을 그만두게 되더군요. 그때마다 엄마는 아빠 일이 다시 잘 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 라며 절 달래시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금방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일이 되어 아빠가 미역국에 초를 꽂은 카스텔라 빵을 상위에 올리시고 파티를 하자고 하셨을 때 우리 집이 상당히 어렵구나 라고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돈도 점점 줄다가 없어지고 항상 신상품만 입던 제가 점점 입을 옷이 없어지면서 좀 어렵구나 싶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절 보면 웃는 부모님 앞에서 실망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저는 와, 엄마 아빠는 역시 내 마음을 잘 알아. 나 요즘 크림이 별로던데 어떻게 알고 이런 케이크를 준비했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감사합니다. 엄마, 미역국 진짜 맛있어. 역시 최고. 라며 엄지척을 해보이는 것으로 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고 아빠는 아들, 미안. 아빠가 얼른 다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이 이번 생일에 못한 거 다 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내가 애야? 그 정도는 다 알아. 우리 아빠 더 잘 돼서 대기업 사장님 될 거지? 아무래도 내가 조종사가 아니라 경영학과를 가서 아빠 회사 대를 이어야겠어 라며 웃었습니다.
아빠는 부품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회사라 오래된 기계를 바꾸고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셔서 회사가 어려워진 거라 하시더라고요. 다들 오래된 거래처였기에 믿으셨는데 어음을 부도 처리해버리고 사라지신 분들도 계셨고 아예 물건을 넘길 생각도 없으면서 돈만 받아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도 참 많았다는데 그렇게 아빠를 힘들게 한 거였죠. 그럼에도 아빠는 사람이 어려우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 아빠 어릴 때 용돈도 주시던 분들인데 일부러 그러진 않으셨을 거야. 그런데 아프긴 아프다. 선민아, 나중에 선민이는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건 당연하고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혜를 갚는 것도 당연하고 아빠가 당해보니까 너무 아파. 라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아빠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아빠는 말도 없으시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면서 속상해 하셨지만 그런 아빠를 엄마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이사를 준비하셨고 외갓집에 부탁해 아빠와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할 자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외갓집은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아빠가 워낙 많이 뭘 해드려서인지 엄마가 이야기한 만큼 돈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굉장히 씩씩한 목소리로 저와 아빠를 부르시더니 우리 세 식구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여보, 당신 그동안 고생한 거 아는데 이제 그만 쉬고 나 좀 도와줘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선민이는 이제 엄마도 일하니까 너가 챙겨야 할 것 혼자 챙겨서 학교 다녀야 해. 엄마 아빠는 아직 무슨 일 할지 몰라. 외갓집에서도 가게 구할 돈만 겨우 해주셨어. 공짜 아니고 갚아야 해. 이거 그냥 줄 만큼 외삼촌이 넉넉하지 못해. 아빠가 애쓰셨지만 회사는 문을 닫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더 빚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만들기 위해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겠니. 그러니까 아빠 수고하셨다고 안아드려. 우리 건강하게 더 열심히 살면 나중에 웃으면서 지금을 말할 때가 올 거야.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아이, 난 또 뭐라고. 내가 애야? 나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이야. 그동안 엄마 아빠가 날 너무 과잉보호한 거지. 나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유능한 사람들이 성공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난 걱정 하나도 안 해. 마음 같아서는 더 쉬시라고 하고 싶은데. 라며 아빠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런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시던 아빠는 아이 참 우울한 척하면서 좀 쉬려고 했는데 이거 안 통하네. 알았어. 내가 또 나서봐야지. 우리 마나님이 이렇게나 원하시는데.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빠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흘리지 않으려 노력하셨지만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엄마와 아빠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알아보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집을 줄여서 가면서 생긴 돈을 합쳐 일을 하시려는 생각이셨죠. 엄마가 결혼 전 알던 아는 언니가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쪽 일을 하려고 알아보시더니 점포를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니에게 4개월간 일을 배우시고 가게를 여시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시작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셨습니다. 밤새 일을 하고 오셔서 아침에 주무시고 낮에 일어나 홈페이지 제작을 하시다가 저녁 때 시장으로 가셔서 일을 하시느라 부모님은 정말 눈코 뜰 새도 없이 바빠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잠깐 저를 만나면 우리 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냈어? 내일도 좋은 하루 라며 안아주시고 웃으셨죠. 저도 그런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학교를 갈 때 처음엔 이상했지만 더 단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성적은 학원을 그만뒀는데도 떨어지지 않았고 괜찮은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은 온라인 쇼핑몰과 점포에서 괜찮은 수익을 올리셨고
일을 시작하신 지 1년여 만에 외삼촌에게 빚을 다 갚으셨다며 쉬는 토요일 저녁에 축하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기뻤습니다.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계시긴 했지만 다시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게 보이기도 했고 슬픈 얼굴의 부모님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여신은 저희 가족을 비껴갔나 봅니다. 수업 중에 한 선생님께서 저희 교실에 오시더니 최선민 학생, 지금 병원으로 가봐.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전날 저녁에만 해도 제 엉덩이를 두드리시며 아들 힘들지.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미안. 쇼핑몰 좀 더 잘 되면 엄마는 집에서 일하게 될지도 몰라. 그때는 우리 얼굴 실컷 보자. 라며 웃으시던 엄마였는데 쓰러지셨다니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지만 막상 가보면 감기 몸살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잘 아프지 않는 엄마셨지만 가끔 감기 몸살이 오면 심하게 며칠 앓기도 하셨기에 또 그러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엄마의 이름을 대고 가보니 엄마의 몸에 여러 가지 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산소 호흡기에 영화에서나 보던 전선들이 머리부터 온몸에 매달려 엄마를 묶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빠는 제 어깨를 감싸시며 안으셨고 엄마는 가만히 누워만 계셨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뭐래? 엄마 그냥 감기 아니야? 라고 여쭤보니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어깨를 잡은 손에만 힘을 더 주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눈물을 흘리시고 말더라고요. 그제야 아, 엄마가 많이 아프시구나 라고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는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밝고 씩씩한 엄마셨기에 다시 일어나서 누워 있었더니 더 아파. 이제 그만 일어나자. 라고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의식이 없었고 그 상태로 그날 저녁을 넘기질 못하고 아빠와 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아빠 말로는 엄마가 며칠 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통제를 먹어도 안 듣는다고 아무래도 과로했나 보다며 좀 쉬어야겠다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시며 여보, 나 몸이 이상해 하시면서 쓰러지시곤 의식이 없으시더래요. 구급차를 타고 오는데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고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를 한 의사 선생님은 뇌동맥류 파열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일단 상황을 조금만 지켜보자 하셨지만 엄마는 한마디 인사도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낸 아빠와 저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혼자 점포일과 온라인 쇼핑몰 일을 하셨지만 얼마 안가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의 아침을 차려주시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걱정이 되었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허한 마음이 아빠의 보살핌으로 어느 정도는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길 3개월쯤 되어 제가 고2 여름방학을 맞았을 때 아빠는 선민아, 이제 고2니까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가 그러던데 너 고3 여름방학에는 학원 보내야 한다고. 엄마가 매일 했던 소리가 너 학원 보내면 집에서 쇼핑몰 일만 한다는 거였는데 전처럼 너 밥도 해주고 집안일 열심히 하면서 너 대학 갈 때까지만 옆에서 좀 있고 싶다고. 아빠가 미안. 이라며 우시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꼭 안으며 아빠 그래서 이렇게 집안일에 열심인 거야? 참나.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웃겠다. 라며 저도 울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던 저희 부자는 벽에 걸어놓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멍하니 있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빠가 너 학교 다니는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가게 정리할 때 받은 권리금이랑 보증금도 있고 쇼핑몰 넘기면서 받은 돈도 있어. 같이 하던 직원이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넘겼거든. 엄마가 거의 일을 다 해서 아빠 혼자 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 아빠가 엄마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다. 미안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 아빠랑 결혼해서 날 낳은 게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엄마랑 아빠랑 결혼할 때 엄마가 따라다녔다며.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기죽어 있으면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 라며 제가 잔소리를 하니 그제야 웃으시더라고요. 비록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그 후로 아빠는 여러 일을 알아보시더니 학교 앞 문구와 사무용품을 파는 가게를 여셨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한 군데씩 밀집해 있는 동네였는데 오래전부터 문구점을 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문을 닫으셔서 문구점이 없던 터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아빠와 함께 밥을 먹고 아빠는 가게로 출근을 하시고 저는 학교로 가고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가 아빠 가게로 가 아빠와 집으로 오는 생활을 고3 졸업할 때까지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생활을 만족해 하셨지만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셨습니다. 어쩌다 아빠의 일기장을 보았는데 온통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뿐이었죠. 그런 아빠 앞에서 제가 씩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더 밝게 웃으며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약속했던 대학에 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도 제 성적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셨고요. 수능을 치르고 드디어 찾아온 해방감에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괜히 여자아이들과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요. 아빠는 그런 절 보시면서 아들, 대학도 가기 전에 아주 날라리가 되겠어? 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대학 합격에 자신도 있었고 그때가 아니면 교복을 입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하듯 열심히 놀았습니다. 수능 시험 점수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에도 친구들과 PC방에서 신나게 게임을 하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와 받았더니 아들, 오늘은 좀 일찍 와서 같이 들어갈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하시는데 아빠, 내일 점수 나오면 원서 쓰느라 또 정신 없다고요. 나 오늘까지만 놀게요. 응? 이라며 아빠에게 집에서 보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가 지났을까? 아빠가 또 전화를 하시기에 우리 아빠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보채실까? 하는데 지금 이 전화 주인 분께서 사고가 나셨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인데 땡땡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가족분이 서둘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뒤섞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같이 게임을 하던 친구들은 왜 그래? 라며 묻는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볼게 라는 말만 남기고 땡땡 병원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탔어도 될 것을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헐레벌떡 뛰기만 했습니다. 헉헉거리며 응급실에 도착해 아빠의 이름을 대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이 생각나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눈물부터 나고 숨이 막혀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다가간 그곳에 아빠는 엄마처럼 주렁주렁 많은 줄들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달랐던 점은 온몸에 피가 묻어 더 아파 보였죠. 사고의 충격으로 머리 쪽 부상이 심각했고 다른 부위들은 차후에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아빠에게 다가가 아빠 미안해. 많이 아프지?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낫게 해주실 거야. 조금만 참아. 라고 말을 하고 나니 아빠를 어디론가 데려가시더라고요. 기다렸습니다. 기도도 했죠.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요. 10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 선생님은 나오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일단 생명이 유지는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의식이 돌아오신다고 해도 전처럼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다른 보호자는 없으세요? 학생이 유일한 가족인가요?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으면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일단 외삼촌께 전화를 드렸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오셨습니다. 외삼촌은 중환자실에 있는 아빠를 보시더니 널 생각해서라도 일어날 거다.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알았지? 라며 제 어깨를 담담히 두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하루에 2번 면회를 했지만 아빠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누워만 계셨습니다. 외삼촌은 집에 오셔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라고 알려주시더니 여기저기 연락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가게는 일단 사정이 있어 쉰다고 써 붙여두었습니다. 아빠가 얼른 일어나셔서 그 종이를 떼며 아유, 나 없이 이 동네 애들 준비물을 어떻게 했나 하며 웃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2주를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장례식에 오신 친척 어른들은 저를 위로하셨지만 혹시나 저를 떠맡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곤란한 얼굴을 하며 이제 고3 졸업한다고 했지? 아유, 그나마 다행이네. 우리도 사정이 열악해서 같이 지내고 싶은데 못 지내거든.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아빠랑 살던 그 집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외삼촌은 장례가 끝나자 너가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라 대리인이 필요해. 삼촌이 맡아줄 테니까 너 생일 지나면 찾아가 하시면서 엄마 보험비가 든 통장과 아빠 보험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도장 찍고 사인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은행에 가 무슨 인증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일인 5월에 다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다달이 제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했고요. 그때는 그냥 외삼촌이 하는 말에 그저 따랐습니다. 믿기도 했고 아빠가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 앞가림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죄책감도 들었거든요. 그때 아빠 말처럼 아빠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아빠는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죄책감은 더 커져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의 그런 마음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제가 어느 집에 가야 할까봐 아니면 돈이 없을까봐 그것만 신경 쓰는 게 속상했거든요. 제가 쓸모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부모를 모두 잃고 그 돈만 신경 써야 하는 파렴치한이 된 것 같아서요. 대학 입학에도 소홀하게 되었던 저는 입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좀 들더군요.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롭기도 했지만 마음이 쓸쓸해서인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외삼촌이 생활비로 쓰라고 보내주기로 한 돈을 갑자기 너무 많이 보냈더라고요. 50만 원씩 보내던 걸 갑자기 1000만 원을 붙여서 무슨 일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알림 메시지가 흘러나와 외숙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사촌들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모두 없는 번호라고 떴습니다. 사촌들의 SNS를 찾아 들어가 보았는데도 모두 탈퇴한 가입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우편물들 사이로 외삼촌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선민아, 삼촌이 미안하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큰 돈을 보다 보니 우리도 좀 살자 싶더라. 너는 아직 젊지 않니? 너는 너희 부모님 닮아서 잘 될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갚으마. 우리 가족은 외국으로 나간다. 가서 새 인생을 살 한 가족에게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 주렴. 면목이 없다. 너희 엄마가 너 등록금 하려고 모은 통장은 TV장 서랍에 두었다. 그건 차마 못 가져가겠더라. 미안하다. 지옥이 있다면 가고 천발이 있다면 받을게. 대신 이번 생은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미안하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편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되지 않으려는 제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고 어이도 없고 이제 정말 세상에 나뿐이구나 하는 생각에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두 분이 돌아가신 게 다 제 탓 같아
한없이 괴롭더라고요. 펑펑 울다가 쓰러지듯 누워 밥도 안 먹고 웅크리고 잠만 잤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커튼을 쳐두고 있으니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끔찍한 악몽에서 깬 듯 엄마와 아빠가 무슨 잠을 그렇게 자, 얼른 밥 먹어 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어두컴컴한 제 방이더라고요. 불현듯 이런 세상에 나 혼자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도 아빠도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혼자 뻔뻔하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돈도 외삼촌이 다 가져갔나 보다. 나도 사라져버리자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다가 어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번개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차가운 바람을 쐬니 좀 더 걷고 싶더라고요.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집에서 가까운 한강다리더라고요. 주인은 어느새 파릇해지며 새벽동이 트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 시원한 공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좀 더 쐬고 싶더군요. 그래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참을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적도 드물고 지금 빠지면 아무도 모르게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제 엄마 아빠 곁에서 쉴 수 있겠다 싶어 안도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뒤돌아보니 운동복 차림을 한 아저씨가 가쁜 숨을 쉬며 서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머쓱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지만 곧 지나가실 거라는 생각에 저 아저씨만 가면 뛰어내리자 하고 가만히 강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가시지 않고 제 곁에 서서 같이 강물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렸습니다. 아저씨가 가시던 길을 가시기를. 하지만 날이 밝아오고 사람들이 오고 가도록 아저씨는 가질 않으셨습니다. 차들도 많아져 제 계획을 실행하기엔 좀 곤란해졌죠.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어 제가 발걸음을 옮기자 아저씨도 같은 방향으로 걸으셨습니다. 한강 다리 끝부분 계단을 다 따라 내려오자 그제서야 어디론가 가버리시더라고요. 아저씨와 멀어져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아빠의 사진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할 뻔했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자랑거리이던 제가 이렇게 망가져 엉망으로 사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하늘나라에서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부모님께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니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허기가 찾아오더군요. 일단 라면을 끓여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붙여준 1,000만 원은 앞으로 재수생활을 할 학원비에 보태어 쓰고 엄마 통장의 돈과 아빠 가게 정리한 돈을 합쳐서 대학 등록금으로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럼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비였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충당을 해야 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그 생각에 꽂히니 당장에 나가서 구인이 붙어있는 동네 점포에 자리가 있나 보기로 했습니다. 편의점도 좋고 식당 서빙도 좋고 시간만 맞으면 되겠다 싶었죠. 학원은 전에 다니던 학원에 재수생반에 등록해 다니면 되니 시간은 그 학원 수업 시간만 피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동네를 돌아보는데 전에는 그렇게 잘 보였던 구인 광고가 다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다 차지했겠죠. 그래서 더 꼼꼼히 돌고 있는데 한 분식점에 구인,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나이 제한 없음, 시급 6,000원 이라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력서도 없이 와서 면접을 보자니 쑥스럽기도 해 어슬렁거리며 가게 들어서는데 어서오세요 하는 주인분의 얼굴이 낯이 익더군요. 아침에 그 아저씨였습니다. 얼굴이 확 빨개지며 부끄러워 숨고 싶더군요. 그래서 나가려는데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앉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주문은 뭘 할까 허둥지둥 당황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접시에 김밥과 어묵 국물을 담아 내려놓으시며 먹어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김밥을 먹고 있는데 일자리 필요해? 라고 물으셔서 필요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자 일해 내일부터 시간 맞춰서 나와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자 뭘 대수라고 하시더니 가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김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자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시더니 됐어 가 일할 사람인데 뭐 라며 그릇을 치우시더군요. 어쨌든 저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인사를 하고는 나와 학원에 가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 선생님께서는 반가워하시면서도 아깝다며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하면 더 높이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자 하셨습니다. 집에 와 계산을 해보니 알바비로 버는 돈이 일주일에 6일 5시간을 일하면 60만 원은 벌겠더라고요. 그 돈이면 저 혼자 생활하는 생활비는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자니 내가 왜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했나 후회가 되면서 어쩌면 그 아저씨를 만나게 해주려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더해져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아저씨가 왠지 정이 가고 그 가게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운명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어딘가에 마음을 붙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더니 아저씨는 무심하게 가게에서 제가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잘 웃지도 않으셨지만 화도 잘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든 그냥 그거 뭐 하며 넘기시는 모습에 왜인지 모를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도 다시 하려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알바를 하고 잠자는 시간 3, 4시간, 학원 수업 시간 빼고는 앉아서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1년은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저씨는 가져가 하시면서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영양제도 챙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뭐라도 추석에 챙겨드리고 싶어 선물이라고 홍삼정과 세트를 드렸는데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옅은 미소와 함께요. 아저씨가 있어 제 수생활을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지켜봐주는 게 느껴지니 마음이 놓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목표하던 대학에 붙어 그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도 그저 잘했어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바 시간을 옮겨서라도 계속 그 분식점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아저씨는 대학생이 뭘 이런 걸 해 라며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얼마 뒤 전화를 하셔서는 우리 애가 고2 올라가는데 친구들 한 4놈 묶어서 과외 안 할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죠. 아저씨 아들은 성적이 중간 정도였는데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별로라며 과외를 시켜봐야겠다 싶으셨다며 또 무뚝뚝하게 말씀하시는데 괜히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불러 과외를 하고 돌려보내곤 했는데 아이는 올 때마다 아빠가 주래요 하면서 아저씨처럼 무뚝뚝하게 반찬들을 내려놓았지만 보면 흘릴까봐 엄청 신경 써서 가져왔더라고요. 어찌 그리 닮았을까 싶어 웃음이 나다가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나 마음이 시큰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2학년을 마치고 아저씨께 가 저 군대 가요 라고 말씀드리자 벌써? 조심히 다녀와 하시더라고요. 아저씨 아들은 성적이 올라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면서 저랑 친해져 형 동생하고 지내는 사이가 됐죠. 훈련소 앞까지 따라와 울면서 형 조심히 다녀와요 하던 꼬맹이들이 이제는 회사원이 되어 제법 아저씨 티가 납니다. 아저씨는 그때도 다치지 마라 라고만 하셨는데 요즘은 저만 보면 웃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저씨 가게의 떡볶이 레시피를 밀키트로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맛있는 집이라
더 성장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저희 회사와 결탁해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온라인과 홈쇼핑으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판매량도 꽤 좋아 아저씨 매출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절 보고 그 무뚝뚝한 양반이 웃으세요. 군제대를 하고 아저씨와 술 한잔을 기울이며 제 목숨 살려주시고 저 아르바이트 시켜주시고 과외까지 해서 저 버티게 해주신 은혜 제가 꼭 갚겠습니다. 했을 때는 자식 갚긴 뭐 너가 잘했지 하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좋으신가 봅니다. 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도 만들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거든요. 요즘은 우리 큰아들이라며 반가워하시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아저씨 집에 자주 갑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 옷도 사드리고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 해드리는 거 두 분께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저 제 사심을 채우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은혜를 갚는 건 당연하다는 아빠의 말씀처럼 제 목숨 살려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꼭 갚겠습니다. 저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제가 은혜 잘 갚을 수 있게 저희 아저씨의 떡볶이 잘 팔리게 해주시고 저도 잘 되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어리광을 부린 것 같아 민망하고 죄송하네요. 이렇게 털어놓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겨내시는 삶을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